8. 고대하던 농업공진회가 드디어 열렸다. 시기 있는 날 아침부터 주민들은 모두 문관에 나와 준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면사무소 정면에는 담장이 등굴이 레이스처럼 양쪽으로 느슨하게 내걸리고 목초지 한쪽에는 연회를 위한 텐트가 설치되었다. 교회 앞 광장 한복판에 놓여있는 구식 대포는 도지사가 도착할 때 그리고 표창받을 농부의 이름이 불릴 때 쏘기로 되어 있었다. BC의 국민군, 갈로서 용빌에는 그것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BC의 국민군이 와서 비내가 지휘하는 소방대에 합류했다. 이날 비내는 평소보다 한층 더 높은 칼날을 달고 있었다. 입고 꿰맨들 꽉 끼이는 우두 때문에 상체는 뻣뻣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대신 다리는 박자에 맞춰 좌우 교대로 씩씩하게 오르내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 마치 그의 모든 생명이 하체에 집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비내와 국민군 대장은 경쟁심 때문에 따로따로 부하를 훈련시키며 각자의 실력을 과시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붉은 견장과 검은 가슴 장식이 교대로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것은 끝날 줄 모르고 계속 반복되었다. 이렇게 화려한 행사는 일찍이 없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전날로부터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았다. 창문에는 삼색기가 걸리고 술집들은 모두 만원이었다. 날씨마저 좋았기 때문에 빳빳이 풀을 먹인 여성용 모자는 눈보다 더 희게 빛났고 검 십자가 목걸이는 햇빛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갖가지 빛깔의 숄은 검은 프로코트와 푸른 작업복 사이에서 아롱거리며 어둡고 단조로운 풍경에 생기를 더해주었다. 인근의 농사꾼 아낙네들은 마차에서 내리자 치마에서 꽂힌 피인을 뽑았다. 오는 도중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치맛자락을 걷어올려 피인으로 고정시켜 놓았던 것이다. 그와 반대로 남편들은 모자를 아끼느라 모자 위에 손수건을 덮고 그 한쪽 끝을 입에 물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을 양쪽 끝에서부터 큰 길로 모여들었다. 이 골목 저 골목, 이 집 저 집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면장갑을 끼고 축제 구경을 나서는 마을 부인들의 등 뒤에서 문고리 튕기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사람들이 제일 감탄한 것은 내빈용 연단 양쪽에 세워놓은 긴 램프 꽂이로 각각의 구조물에는 장식용 램프가 가득 달려 있었다. 그 밖에 면사무소 건물의 기둥 4개의 길에서 일종의 장대 같은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녹색 바닥에 금빛 글자가 씌어있는 작은 깃발을 메어 놓았는데 첫 번째 깃발에는 상업 만세, 두 번째 깃발에는 농업 만세, 세 번째는 공업 만세, 네 번째는 예술 만세라고 씌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모든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돌게 하는 축제의 기쁨도 여관 주인 르 프랑스와 부인에게는 못마땅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부엌의 계단 위에 서서 혼잣말로 두들거렸다. 무슨 바보 같은 짓이람, 천막을 친 야외 식당이라니. 지사님이 서커스 단원처럼 천막 안에서 식사를 하시며 흡족해 할 줄 아는 모양이지. 저 따위를 하면서 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그렇담 뇌사텔까지 가서 되지도 않는 요리사 따윈 뭐다로 데려와서 소머리국 먹이려고 거지 먹이려고. 약제사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검은 연미복 저고리에 황색 남경 무명바지를 받쳐 입고 발에는 비버 가죽 구두를 신고 머리에는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비록 높이가 낮은 것이긴 했지만 말이다. 안녕하세요. 그가 르 프랑스와 부인에게 말했다. 바빠서 이만 실례하겠어요. 부인이 어딜 가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분명히 이상하겠죠. 나라는 사람은 항상 약국에만 죽치고 있었으니까요. 치즈 속에 들어박힌 쥐 이상으로 말이죠. 무슨 치즈라고요? 여관 주인이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프랑스와 부인, 내 말은 내가 언제나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무래도. 오호, 저기 가시는군요. 그녀는 경미라는 투로 말했다. 네, 저기 갑니다. 약제사는 놀라면서 대답했다. 나도 평의원단의 한 사람이니까요. 르 프랑스와 부인은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결국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이 아이가 다르죠. 하지만 당신이 농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농사에 대해 뭘 좀 알기나 하나요? 알다마다요. 나는 약제사 즉 화학자니까요. 르 프랑스와 부인. 화학은 자연계의 모든 물체의 상호적 분자적 작용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농업은 당연히 그 영역에 속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료의 성분, 액체의 발효, 기체의 분석, 늪의 영양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화학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관주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메는 계속했다. 농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땅을 갈고 닭을 키워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보다는 오히려 관련 물질의 구조를 알아야 해요. 토지의 지층, 대기의 작용, 토질과 수질, 광석의 성질, 여러 가지 물체의 밀도와 모세관 현상 등등을 말이죠. 게다가 위생학의 모든 원칙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건물의 건축과 동물의 사료 공급과 일꾼의 영양 문제를 지도하고 비판하는 데 필수적이니까요. 또 식물학도 익혀서 식물의 종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것이 약이고 어느 것이 독이냐, 어느 것이 수확을 해치고 어느 것이 자양이 되느냐, 여기 이것을 뽑아서 저기 재식재하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을 번식시키고 어느 것을 없애느냐, 요컨대 계량 진보를 위해서는 팸플릿이나 공공간행물을 통해 항상 과학의 새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관주인은 카페 프랑세의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약재사는 계속했다. 바라건대 우리 농민들이 모두 화학자가 되어주기를, 아니 적어도 과학의 충원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기를. 그래서 나는 최근에 72쪽이 넘는 두꺼운 논문을 하나 썼어요. 제목은 사과주의 제조법 및 효능에 관하여, 아울러 그 문제에 관한 약간의 새로운 고찰입니다. 이것을 루앙 농업학회에 보낸 결과 농업부분 과일분과위원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어요. 자, 만일 내 논문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그러나 약재사는 갑자기 말을 중단했다. 그 프랑스와 부인이 너무나 딴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저것들 좀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런 엉터리 식당에 가다니. 그러면서 스웨터의 올이 가슴에서 팽팽히 늘어날 만큼 강하게 두 어깨를 으쓱하며 노래소리가 흘러나오는 경쟁자의 가게를 두 손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일주일도 못 가서 끝장이 날 테니까요. 오메는 깜짝 놀라 뒷걸음을 쳤다. 그녀는 부엌 앞에 있는 계단 3개를 다 내려와서는 그의 귀에다 대고 말했다. 아니, 모르고 계셨어요? 저 집은 이번 주에 차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공매에 붙인 건 뢰레의 소행이에요. 어음으로 죽이는 셈이죠. 여관주인은 기요맹 씨의 하인 데오도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텔리에를 무척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뢰레를 욕했다. 감은 이슬로 돈을 후리는 뱀 같은 놈이라는 것이었다. 어머나 저것 좀 보세요. 그 놈이 장태에 있어요. 보발이 부인에게 인사를 하네요. 사모님은 초록 모자를 쓰고 있네요. 어머, 불랑제시랑 팔짱까지 끼고 있네. 보발이 부인이라고요? 오메가 반했다. 얼른 가서 인사를 해야겠네. 안쪽 기둥 밑에 자리를 잡아두면 좋아할 테지. 약재사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려는 르 프랑스와 음음을 뿌리치고 자리를 떴다.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무릎을 쭉 펴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좌우로 숱한 인사를 뿌렸다. 연미복의 긴 옷자락이 너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로돌프는 멀리서 그의 모습을 알아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보발의 부인이 숨차했으므로 걸음을 늦추고 빙그레 웃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 뚱보를 피하느라 그랬습니다. 약재사 말이죠. 그녀는 팔꿈치로 그를 쿡 찔렀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가 자문했다. 그러고는 걸어가면서 그녀의 얼굴을 곁눈질했다. 그녀의 옆 얼굴은 매우 평온해서 아무것도 알아챌 수 없었다. 갈대잎처럼 생긴 연풀은 리본이 달린 타원형 모자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햇빛을 받아 뚜렷이 드러나 있었다. 긴 속눈썹이 위쪽으로 말린 두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크게 뜨고 있었음에도 섬세한 피부 아래서 조용히 맥박치고 있는 피 때문에 광대뼈 쪽으로 약간 당겨진 듯한 느낌이었다. 콧구멍 언저리는 장밋빛이 어려 있었다. 고개를 어깨 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있었고 입술 사이로는 진주빛으로 반짝이는 하얀 치아의 끝이 살짝 보였다. 나를 놀리고 있는 걸까? 로돌프는 생각했다. 그러나 엠마의 동작은 단순한 주의 환기였다. 뢰레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싶은 듯 때때로 말을 붙여왔다. 기막히게 좋은 날씨네요. 모두들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군요. 바람은 동쪽에서 불고요. 보발의 부인과 로돌프는 그의 말에 거의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그는 자꾸만 다가왔다. 그러고는 손을 모자에 갖다 대며 뭐라고 하셨지요? 하며 물었다. 대장간 앞까지 왔을 때 로돌프는 큰 길을 따라 목채까지 가는 대신 갑자기 옆의 오솔길로 보발의 부인을 이끌면서 크게 소리쳤다. 자, 뢰렛이 안녕히 가세요. 또 봅시다.
쫓아버리는 수완이 좋으시군요.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 주장스러운 사람을 참아야 합니까? 오늘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엠마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대신 날씨라든가 풀밭을 걸어가는 즐거움 등에 대해 말했다. 데이지 몇 포기가 자라고 있었다. 예쁜 데이지군요. 이 정도면 사랑에 빠진 이곳 모든 여자들에게 사랑점을 쳐줄 수 있겠군요. 그는 이렇게 말한 다음 엠마에게 물었다. 어때요? 몇 송이 꺾을까요? 선생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녀는 가볍게 기침을 하며 물었다. 글쎄요. 로돌프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목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커다란 우산과 바구니를 들고 아이까지 동반한 부인네들과 몸이 부딪혔다. 시골 여자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왔기 때문에 가끔씩 길을 터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파란 스타킹에 굽이 낮은 단화를 신고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낀 하녀들이었는데 그녀들이 지나갈 때면 우유 냄새가 났다. 그녀들은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갔다. 그래서 백양나무 가로수부터 연애용 텐트까지 불밭은 전부 그녀들로 메워지다시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심사 시간이어서 기둥에 밧줄을 둘러쳐 만든 일종의 경마장 같은 곳으로 농부들이 구역구역 몰려들고 있었다. 가축들은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밧줄 쪽에 코를 대고 들쑥날쑥한 엉덩이들로 빼뚤빼뚤 줄을 짓고 있었다. 돼지들은 흙 속에 코를 처박은 채 졸고 있었고 송아지는 음매, 염소는 매 울었다. 암소들은 무릎을 꿇고서 풀밭에 길게 누워 천천히 대책임질을 하면서 주위에서 윙윙거리는 날벌레들 속에서 무거운 눈꺼풀을 끔뻑거리고 있었다. 팔소매를 걷어붙인 마차꾼들은 뒷발로 일어서서 힘껏 우러젖히며 앞말에게 덤벼들려는 종마의 고삐를 붙잡아 제지하고 있었다. 이런 소동은 아랑곳 없이 앞말은 갈기가 늘어진 머리와 몸을 쭉 뻗고 조용히 쉬고 있었고 망아지는 어미말 그늘에서 놀다가 이따금씩 젖을 빨았다. 이 모든 몸뚱이들이 한데 뒤섞여 만들어내는 긴 물길과도 같은 출루김 속에서 때로 파도가 부서지듯 흰 갈기가 바람에 날리는 것이 보였고 날카로운 뿔이 불쑥 솟는가 하면 사람의 머리들이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울타리에서 바깥쪽으로 100보쯤 떨어진 곳에는 입에 부리망을 씌운 크고 검은 황소가 콧구멍에 새 꽃두레를 한 채 청동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누더기를 걸친 어린아이가 밧줄로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 드디어 심사가 시작되었다. 두 줄로 늘어선 동물들 사이를 심사위원들이 천천히 걸어나와 한 마리씩 자세히 살펴보고는 작은 소리로 서로 의논했다. 그중 제일 높아 보이는 사람이 걸으면서 노트에 무엇인가를 기록했다. 그는 심사위원장인 드로즈레트 라팡빌리였다. 그는 로돌프를 보자마자 황급히 달려나와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볼랑제시 벌써 가시려고요? 로돌프는 막 그곳으로 가려던 참이었다고 말했지만 심사위원장이 사라지자 그는 당치도 않는 소리, 나는 안 갑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데 왜 저 친구에 갑니까? 하고 말했다. 공진회를 비웃으면서도 로돌프는 더 편하게 돌아다니기 위해 헌병에게 파란 통행권을 내보이고 심지어는 가끔 멋진 출품작 앞에서 멈춰 서기도 했다. 그러나 보바리 부인은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을 눈치채자 그는 용별의 부인네들, 특히 그들의 옷차림에 대해 흉을 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의 허술한 복장에 대해 변명했다. 그의 복장은 흔해 빠진 것과 공들인 것이 뒤섞인 부조화 상태로 속인들은 흔히 그것을 별난 생활, 부도덕, 예술가 연하는 태도, 그리고 특히 사회적 관습에 대한 경멸의 징표로 간주했으며 그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불쾌해하기도 했다. 가령 소매뿌리에 주름이 잡힌 그의 마직 셔츠는 바람이 불면 회색 무명조끼 위로 불룩하게 부풀었고 굵은 줄무늬 바지 아래로 에나멜 각반을 덧댄 중국 비단 부츠를 신었는데 에나멜이 풀이 비쳐 보일 정도로 반짝반짝 광이 났다. 그는 그런 구두로 말똥을 밟고 한쪽 손은 저고리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머리에는 밀짚 모자를 비두름하게 올려놓고 있었다. 게다가 시골에 살다 보면 그가 운을 떼자 엠마가 바로 말을 받았다. 공들여봤자 헛수고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기 저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된 연미복 재단 솜씨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지방의 무미건조함과 숨막힐 듯 답답한 생활, 그 속에서 차츰 상실되어가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로돌프가 말하자 엠마가 놀라며 반문했다. 아니, 선생님께서요?
저는 매우 즐거우신 줄 알았는데요. 그야 겉보기에는 그렇죠. 남들 앞에서는 냉소의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달빛에 젖은 묘지를 보면서 차라리 그곳에서 잠자는 사람들 사이에 끼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한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어떡하고요? 선생님 친구들 생각도 하셔야지요. 친구라니요? 누구 말인가요? 제게 친구가 어디 있나요? 저에 대해서 누가 아랑곳이나 한답니까? 이 마지막 말을 할 때 그는 입술 사이로 일종의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을 냈다. 그러나 그들은 뒤에서 산처럼 쌓인 의자 더미가 다가오는 바람에 서로 떨어져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의자를 어찌나 많이 들었던지 얼굴이나 몸 대신 남학생 코와 쫙 벌린 두 팔의 끝부분이 보일 뿐인 그 남자는 바로 묘지기 레스티부두아로 군중들 사이로 성당의 의자들을 날라다 놓고 있는 중이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기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사내는 공진회를 이용해 이 속을 채우는 중이었다. 실제로 그의 아이디어는 적용하여 이젠 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문이 쇄도했다. 날씨가 무더웠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향냄새가 풍기는 성당 의자를 서로 빼앗다시피 하며 빌려서는 촌농으로 더러워진 등받이에 제법 경건한 태도로 기대 앉아 있었다. 보발이 부인은 다시 로돌프의 팔짱을 끼웠다. 그는 혼잣말처럼 계속했다. 그래, 내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았어. 언제나 혼자였어. 내 인생에 목적이 있었다면, 사랑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랬다면 내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었으려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부수었으려면. 하지만 선생님은 동정받아야 할 분 같지는 않군요. 부인 눈에 그렇게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선생님은 자유롭고, 그녀는 잠시 망설인 다음 말을 이었다. 부자니까요. 절 조롱하지 마세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절대 조롱하는 게 아니라고 맹세했다. 그때 갑자기 대포 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마을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것은 헛방이었다. 지사는 오지 않았고 심사위원들은 개회를 해야 할지 좀 더 기다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드디어 광장 저쪽에 말라빠진 말 두 마리가 끄는 커다란 임대 포장마차가 나타났다. 그 위에는 흰 모자를 쓴 마부가 채찍을 휘둘러 대고 있었다. 비내는 급히 받들어 총했고 연대장도 부랴부랴 뒤따라 소리를 쳤다. 모두들 총을 향해 달려갔다. 개중에는 북새통 속에서 칼날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지사의 마차는 이런 혼란을 예상이라도 한 것 같았다. 나란히 메인 늙은 말 두 마리는 마구 속에서 몸을 흔들면서 천천히 전진했다. 그리하여 국민군과 소방대가 북소리에 발맞춰 정렬하는 순간에 맞춰 면사무소의 둥근 기둥 앞에 도착했다. 제자리 걸음으로 가. 비내가 소리쳤다. 제자리에 서. 대장이 소리쳤다. 좌로 나란히. 그리고 받들어 총을 놔자 소총고리들이 구리 냄비가 재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낸 다음 모든 총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은실로 수놓은 짤막한 연미복을 입은 사나이가 마차에서 내렸다. 머리 앞쪽은 완전히 벗어지고 뒤통수에만 머리털이 조금 남아있는 데다 안색은 창백했지만 무척 온화해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두꺼운 눈꺼풀에 덮인 엄청나게 큰 두 눈을 반쯤 감고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뾰족한 콧날을 위로 치켜 올리며 움푹 들어간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깨에 두른 현장으로 면장을 알아보고는 그에게 다가가 지사님이 못 오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자신을 또 참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몇 마디 사과의 말을 했다. 디바쇼가 공손히 답례하자 상대방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그의 이 말을 맞다시피 하고 마주 서 있었다. 그 주위를 심사위원과 면위원과 지역 유지들 그리고 국민군과 군중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다. 참사관은 작은 검은색 삼각모자를 가슴에 대고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인사를 했고 디바쇼는 활처럼 몸을 구부린 채 미소 지으며 적당한 말을 찾느라 더듬거리며 국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용빌에 주어진 명예를 강조했다. 예관의 하인 이폴리트가 마부에게서 말고비를 건네받아 안장다리를 절룩거리면서 황금사자의 처마 밑으로 말을 끌고 갔다. 그러자 농부들이 마차를 구경하려고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북이 울리고 대포 소리가 났다. 신사들은 한 줄로 서서 단상으로 올라가 빨간 유리레이트 산 벨벳 의자에 앉았다. 그 의자는 행사를 위해 티바슈 집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이들의 모습은 대체로 닮은 꼴이었다. 쭉 늘어진 얼굴은 볕에 약간 그은 순한 사가죽 빛이었고 풍성한 볼수염은 넓은 매듭의 흰 넥타이를 받쳐맨
크고 뻣뻣한 칼라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모두 다 두 줄 단추가 달린 벨벳 조끼를 입고 긴 리본 끝에 달걀형의 홍옥 도장 같은 것이 달린 회중시계를 차고 있었다. 모두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지 가랑이를 일부러 벌리고 있었다. 아직 윤기가 가시지 않은 바지의 천은 투박한 장화의 가죽보다도 더 반짝거렸다. 상륙천 부인들은 연단 뒤쪽의 형광 기둥들 사이에 자리 잡았고 일반 서민들은 연단 앞쪽 편에 서거나 아니면 레스티부두아가 가져온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목초지에 있던 의자를 모두 이곳으로 옮겨왔고 지금도 계속 교회에서 의자를 날라오고 있는 중이었다. 그의 의자 대여업 때문에 일대는 무척 혼잡해져서 연단으로 통하는 조그만 층계까지 가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연단 위에 자기의 자리로 가는 약제사에게 레레가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기에 베네치아식 기둥 한 쌍을 세웠어야 했어요. 거기에 무언가 좀 단순하면서도 멋진 장식을 설치했으면 좋은 눈요깃거리가 되었을 텐데. 맞습니다. 하고 오메가 대답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모든 걸 면장이 전부 도맡아서 하니까 저 한심한 티바슈는 취향이 시원찮아요. 예술적 감각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건 완전 빵점이니까요. 그동안 로돌프는 보바리 부인과 함께 면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을 올라갔다. 안에는 아무도 없으니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구강의 흉상 밑에 놓여있는 타원형 테이블 주변에서 의자 3개를 들어서 창가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위에 나란히 앉았다. 단상이 술렁이 되니 오랫동안 작은 소리로 의논이 계속된 다음 드디어 참사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 이름이 리웨뱅이라는 것이 알려졌으며 그 이름은 군중의 입에 차례차례 회자되었다. 그는 몇 장의 종이를 살펴보더니 잘 보기 위해 그 위에 눈을 갖다 대고 낭독하기 시작했다. 신사 여러분, 우선 저는 오늘의 집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또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저는 먼저 상급 관청과 정부와 국왕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군주 경의하는 국왕께서는 공사를 막론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번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파란 중첩의 바다와도 같은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너무나도 확고하고 현명하게 국가라는 전차를 운전하고 계시며 또한 평화와 전쟁, 공업과 상업, 그리고 농업과 예술을 다 같이 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조금 뒤로 물러나 앉아야겠어요? 로돌프가 말했다. 왜요? 엠마가 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참사관의 목소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 신사 여러분, 지금은 이미 내란이 거리와 광장을 피로 물들이던 시대도 아니요. 지주, 상인,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자들까지도 잠자리에 들 때 혹시 화재를 알리는 종소리 때문에 갑자기 잠을 깨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시대도 아니요. 파괴적인 이념들이 사회의 기초를 송두리째 뒤엎던 시대도 아닙니다. 저 밑에서 저를 알아볼지도 모르니까요. 그랬다가는 한 보름쯤 줄곧 변명을 하고 다녀야 할 겁니다. 게다가 저는 평판이 안 좋으니까. 로돌프가 말했다. 무슨 말씀을. 그렇지 않아요. 엠마가 말했다. 아니 정말입니다. 제 평판은 아주 고작해요. 그렇지만 신사 여러분, 참사관이 연설을 계속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이런 음산한 풍경은 지우고 우리들의 아름다운 조국의 현 상황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가는 곳마다 상업과 예술이 꽃피고 있습니다. 도처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국가의 새로운 동맥이 뚫리면서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업 중심지들은 활기를 되찾고 종교는 보다 견고해져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미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구는 배로 가득 차고 자신감은 회복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프랑스는 숨을 돌린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 평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로돌프가 말했다. 어째서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부인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끊임없이 번민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때로는 꿈이 때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가장 순수한 정열과 가장 격렬한 쾌락, 이 양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변덕과 광기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온갖 기이한 고장을 두루 돌아다닌 나그네를 바라보듯 그를 멀뚱히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말했다. 우리 같은 불쌍한 여자들은 그런 기분 전환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서글픈 기분 전환이지요. 그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럼요.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석관이 말했다. 농민과 농촌 노동자 여러분, 문명의 과업을 담당하는 평화로운 선구자 여러분, 진보와 도덕의 주체이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정치적인 폭풍우는 이상기변보다 한층 더 무섭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겁니다. 로돌프가 다시 말했다. 언젠가 갑자기 단념하려는 찰나의 말입니다. 지평선이 열리고 누군가가 자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게 됩니다. 꿈속에서 만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고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이 여기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는 반짝이며 불꽃을 튀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합니다. 감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광명천지로 나간 것처럼 눈이 부시니까요. 말을 끄매지면서 로돌프는 몸짓을 덧붙였다. 그는 돌연 현기증이라도 난 것처럼 얼굴에 손을 갖다 댔다. 그리고 그 손을 엠마의 손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손을 뺐다. 참사관이 계속해서 연설문을 읽었다. 그리고 신사 여러분, 과연 누가 이것에 놀라겠습니까? 오직 너무나 맹목적이고 또 너무나도 깊이 구실의 낡은 편견에 사로잡혀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히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사실 농촌에서 보다 더 큰 애국심, 공적 대의에 대한 헌신, 요컨대 더 큰 지성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란 나태한 정신의 공허한 장식에 불과한 저 피상적인 지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보다도 우순하여 유용한 목적을 추구하는 깊고도 절도 있는 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에 공헌하고 사회적 진보와 국가 유지에 기여하는 준법 정신과 의무 수행의 발로로 또 그 소리 로돌프가 말했다. 언제나 의무라니 정말 진저리가 납니다. 플라넬 조끼를 입은 늙은 영광과 발에는 화로, 손에는 목줄을 끼고 사는 편협한 광신 할망구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의무 하고 외치대죠. 제기랄 진정한 의무란 위대한 것을 느끼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인습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비열한 짓거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보바르 부인이 반박을 했다. 관두세요. 왜 정리를 비난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상에서 유일한 아름다움이고 영웅적 행동과 열정과 시와 음악과 예술, 요컨대 모든 것의 원천 아닙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는 세상의 통념을 따르고 도덕을 지켜야지요. 엠마가 말했다. 도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대꾸했다. 하나는 편협한 도덕, 진보한 도덕, 인간의 도덕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 저기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집회에서 바글거리는 도덕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들을 애워싼 풍경처럼 우리를 밝혀주는 푸른 하늘처럼 우리들 주위에 또 우리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리에뱅 씨는 손수건으로 입을 닫고 나서 연설을 계속했다. 그리고 신사 여러분, 여기서 농업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체 누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생필품을 조달해 줍니까? 바로 농민이 아닙니까? 여러분, 농민이 부지런한 손으로 전원의 비옥한 밭고랑에 씨를 뿌려 밀을 생산하면 그것은 정교한 기계로 빠져 밀가루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밀가루가 도시로 운반되어 빵집으로 배달되고 거기서 부자와 빈자 모두를 먹일 양식으로 제조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입는 옷을 위해서 목장에서 수많은 가축을 기르는 것도 바로 농민이 아닙니까? 그러니 농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복을 입으며 어떻게 빵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기 위해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뒷마당에서 키우는 저 평범한 동물만 봐도 충분합니다. 우리들의 잠자리에 부드러운 베개를 제공함과 동시에 식탁에 맛 좋은 고기와 달걀을 제공해주는 저들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경작된 땅이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그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온갖 산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가 있고 저기 사과주용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저기 유채가 있고 그 너머에는 치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있습니다. 신사 여러분, 아마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근래에 와서 크게 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여러분께서 이 작물을 특별히 주목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부러 주목해 달라고 할 필요조차 없었다.
정중은 그의 말을 마시기라도 하듯 입을 해 벌리고 열심히 듣고 있었다. 바로 옆의 티바슈 씨는 눈을 부릅뜬 채 듣고 있었고 드레즈레 씨는 때때로 눈을 지그시 감았다. 좀 더 떨어진 곳에는 아들인 나폴레옹을 무릎 사이에 낀 약제사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에 손을 대고 듣고 있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조끼 속의 턱을 파묻고는 찬성한다는 뜻으로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다. 소방대는 연단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비네만은 팔꿈치를 뻣뻣이 쳐들고 칼끝을 공중으로 향한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아마 귀는 들렸겠지만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철모의 챙이 코까지 내려와 있었으니까 말이다. 티바시오 나리의 둘째 아들인 부관의 철모는 더욱 가관이었다. 너무 커서 안에 수건을 한번 감았는데도 제대로 머리에 붙어 있지 않았고 더구나 그 수건이 밖으로 삐져나오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는 철모 밑에서 어린애다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땀이 줄줄 흐르는 그의 조그맣고 창백한 얼굴에는 즐거움과 피로와 졸음이 담뿍 배어 있었다. 광장은 물론 근처의 민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로 입초의 여지가 없었다. 창문마다 팔꿈치를 그은 주민들이 보였고 문간마다 사람들이 진을 치고 서 있었다. 지스탱은 약국 앞에서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긴 모습이었다. 모두들 조용히 하고 있었지만 리에뱅 씨의 목소리는 공중에 흩어져 토막말로 들려왔으며 그나마도 잦은 의자 끄는 소리 때문에 군데군데 지워지곤 했다. 돌연 뒤편에서 길게 오는 황소 울음소리 혹은 거리 모퉁이에서 서로 화답하는 어린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머리꾼들과 양치기들이 거기까지 짐승들을 끌고 왔던 것이다. 짐승들은 코앞에 늘어진 나무잎을 뜯어먹으면서 이따금 생각난 듯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로돌프는 엠마 곁으로 바짝 다가앉아 낮은 목소리로 재빨리 말했다. 그런 세상의 음모에 분노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매도하지 않는 감정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가장 고귀한 복능, 가장 순수한 공감들이 모두 박해를 당하고 중상을 당합니다. 두 개의 애달픈 영혼이 간신히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결합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짜여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날개를 퍼덕거리고 서로를 부릅니다. 아, 괜찮습니다. 조만간에 반년 후가 되었건 10년 후가 되었건 간에 그들은 결국 만나 사랑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명이고 그들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팔을 교차시켜 무릎 위에 얹어놓은 채 엠마를 향해 얼굴을 들고 바짝 가까이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엠마도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검은 눈동자 주위로 조그만 금빛 햇살 같은 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머리카락을 윤나게 만드는 포마드 냄새도 났다. 그러자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보비의 사르에서 함께 왈츠를 추었던 자작이 생각났다. 그의 수염에서도 이 머리칼과 똑같이 바닐라와 레몬 냄새가 풍겼었다. 그녀는 그 냄새를 더 잘 맡기 위해서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것은 그의 기계적인 동작이었다. 그러나 그 바람에 그녀는 의자 위에서 몸을 뒤로 젖히게 되었고 그러자 그녀의 눈에 낡은 합성마차 제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것은 흙먼지 회오리를 긴 꼬리처럼 들이오고 저 멀리 지평선 쪽에서 뢰의 하천가를 따라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다. 레옹은 언제나 저 마차를 타고 그녀에게로 돌아왔었다. 그리고 저 길을 따라 그녀를 떠나갔다. 영원히. 지금도 그의 방 창문 앞에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뒤범벅되어 버렸다. 구름이 지나갔다. 그녀는 아직도 샹젤리에 밑에서 자작의 팔에 안겨 왈츠를 추고 있는 것 같았고 레옹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았고 그가 곧 달려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곁에 있는 로돌프의 머리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다. 그 감미로운 감각은 과거의 욕망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욕망은 마치 바람 속에 날리는 모래알처럼 그녀의 영혼에 퍼져나가는 미묘한 향기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몇 번이나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기둥을 휘감은 담쟁이 덩굴의 싱그러운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장갑을 벗고 손을 닦고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부채질했다. 관자노루에서 맥박이 쿵쿵 뛰었다. 그 소리 너머로 군중의 웅성거림과 단조롭게 낭독하는 참사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속 정진하십시오. 구습에 얽매이지도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경험주의를 방종하게 따르지도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토지의 개량과 양질의 비료와 말, 소, 양, 돼지 등 가축의 종자 개량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모쪼록 이 농업공진회가 평화적 경쟁의 장이 되기를, 성자와 패자에게 손을 내밀어 친구가 되기를, 그리하여 더욱 나은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경하는 일꾼 여러분, 겸손한 하인 여러분, 오늘날까지 어떤 정부도 여러분의 고달픈 노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묵묵한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국가가 여러분들을 주목할 것이며 여러분을 격려하고 보호하며 또한 여러분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고 가능한 한 여러분의 괴로운 희생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것임을 믿어주십시오. 리웨뱅은 연설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드로즈레 씨가 일어나 다음 연설을 시작했다. 그 연설은 참사관의 연설만큼 표현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실정적인 스타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격조 있는 고찰이 넘쳐났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찬사는 줄었고 종교와 농업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 거기에는 그 양자 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문명에 공헌해 왔는가가 밝혀지고 있었다. 로돌프는 포바리 부인에게 꿈, 예감, 자기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연설자는 사회의 요람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사람들이 숲속에서 도토리로 연명하던 야생의 시대를 묘사했다. 이었고 그들은 짐승 가죽을 벗고 직물로 된 옷을 입고 밭을 일구며 포도를 심었다. 이것은 좋은 일이었는가? 이 발견에는 덕보다 실이 더 많지 않았는가? 도로들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했다. 로돌프는 자기 작용에서 차츰차츰 친화적으로 옮겨갔다. 자기 작용에서 차츰차츰 친화적으로 옮아갔다. 드로즈레 씨가 쟁기를 든 킹키나투스는 귀족이었으나 재산을 잃고 로마 주변에서 농사를 짓던 중 외적의 침략을 받은 로마가 그를 독재관에 임명하자 출정의 승리로 이끈 뒤 남은 독재관의 임기를 반납하고 다시 농부로 돌아간 사람이라고 하네요. 킹키나투스, 양배추를 심은 디오클레티나우스 황제, 씨 뿌리기 의식으로 세해를 시작한 중국 황제들의 사례를 들고 있는 동안 젊은 남자는 젊은 여자에게 이런 저항하기 어려운 감정의 끌림은 필시 전생의 어떤 인연에서 유래하는 것임을 설파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만 하더라도 그래요. 왜 우리들은 서로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운명의 뜻일까요? 틀림없이 그것은 결국 만나서 하나가 되는 두 줄기 강물과도 같이 우리들 각자의 성향이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에게로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경작 우수상 드로즐의 위원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예를 들면 아까 댁에 갔을 때 캥캥푸아의 비자씨 이렇게 같이 있게 되리라고 어찌 예상했겠습니까? 70프랑 저는 골백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뒤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퇴비상 그리고 오늘 밤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평생 여기 있고 싶습니다. 아르퀘이의 카롱 씨에게 금메달 지금껏 당신에게 당신처럼 매력적인 여성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브리 생마르탱 뱅시 그래서 나는 당신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메리노 종 수량 부분에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잊어버리겠지요?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겠지요. 노트르담의 블롯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삶 속에 그 무엇인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돼지 부분의 공동 수상자 레이세 씨와 킬랑브루 씨에게 60프랑 로돌프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뜨거운 그녀의 손은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산비둘기처럼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녀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응하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그렇지만 로돌프는 제멋대로 큰 소리로 외쳤다. 고맙습니다. 저를 뿌리치지 않는군요. 참 마음씨가 고우십니다. 제가 당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는군요.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대로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창문으로 불어온 바람 때문에 테이블보에 주름이 잡혔다. 그리고 아래 광장에서는 여자들의 큰 머리 수건이 일제히 부풀러 올라 흰 나비처럼 풀럭거렸다. 깻묵 활용 부분, 심사위원장이 계속했다. 그는 이제 진도를 빨리 했다. 블랑드로 퇴비 부분, 아마 재배 부분, 배수 부분, 장기 임대 부분, 고용인 부분. 로돌프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극도에 달한 욕망 때문에 그들의 메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가락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얽혔다. 사스토라 게리에르, 카트린 니네즈, 엘리자베트 드루, 한 농장에서 54년간 근속한데 대한 상으로 25프랑 상당의 은메달 1개,
카트린 러루시 어디 계십니까? 이번에는 참사관이 불렀다.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어디선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봐. 싫어요. 왼쪽으로. 겁내지 말고. 아, 이런 바보 같으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디바쇼가 외쳤다. 있어요. 자, 여기요.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자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 한 명이 겁을 집어먹은 듯 작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연단으로 나갔다. 발에는 투박한 나막신을 신고 허리에는 푸른색의 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가장자리에 단을 덧대지 않은 머리 수건에 감싸인 그녀의 얼굴은 말라 비틀어진 사과 껍질처럼 쭈글쭈글했고 붉은 윗돌이 소매 밖으로 길쭉한 마디 투성이 두 손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광 속의 먼지, 세탁용 잿물, 양털의 기름때에 절어 거칠어지고 트고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은 깨끗한 물로 씻어도 여전히 더러워 보였다. 너무 많이 써서 주먹이 제대로 쥐어지지 않는 그녀의 손은 그동안 견뎌온 수많은 고통을 겸허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도사와 같은 완고함이 드러나 있었고 그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거의 숭고하게 보였다. 두 눈은 웬만한 슬픔이나 감동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오랫동안 가축들과 함께 어울려 지낸 나머지 그녀는 가축들처럼 말이 없고 담담했다. 그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깃발과 북소리 그리고 검은 연미복의 신사들과 참사관의 십자 훈장에 겁을 집어먹고 우뚝 멈춰 섰다. 도대체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달아나야 할지 왜 사람들이 자기를 앞으로 떠미는지 또한 왜 심사위원들이 그녀를 보고 빙그레 웃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반세기의 고용살이 인생이 만면에 웃음을 띤 부르주아들과 대면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나오세요. 카트린 니케즈 알리자베르 드루 할머니 하고 참사관이 말했다. 그는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수상자 명부를 받아들고 있었다. 그는 명부와 노파를 번갈아 보며 인자한 어조로 되풀이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귀가 먹었어요? 디바쇼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그러고는 그녀의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외쳤다. 54년간 근속, 은메달, 25프랑 할머니 거예요. 그녀는 메달을 받자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자 더없이 행복한 미소가 그녀 얼굴 가득히 퍼져나갔다. 연단을 내려가면서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신부님께 드려야지. 날 위해 미사를 올려달라고. 지독한 광신자군 약제사가 공정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식이 끝나고 군중들은 흩어졌다. 연설이 다 끝났으므로 이제 각자 제 위치로 복귀했고 모든 것이 평소대로 돌아갔다. 주인들은 하인들을 야단쳤고 하인들은 가축을 때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 수상자들은 뿔 사이에 초록 왕관을 쓴 채 외양간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국민군은 모두 총금에 빵을 꽂고 면사무소 2층으로 올라갔다. 대대의 고수는 포도주병 바구니를 들고 이들을 따랐다. 보발의 부인은 로돌포의 팔짱을 끼웠다. 그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들은 문 앞에서 헤어졌다. 그는 혼자 목장을 거닐며 연애 시간을 기다렸다. 연애는 떠들썩하게 오래 계속되었지만 서비스는 엉망이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팔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의자 대신 걸쳐놓은 좁은 판자는 사람들의 무게에 거의 부러질 지경이었다. 그들은 양껏 먹었다. 모두들 이마에 땀이 흘렀고 식탁 위에 매단 램프들 사이에는 가을날 아침 강에 자욱한 안개 같은 하얀 김이 자욱했다. 그러나 천막의 흰 천에 기대 엠마 생각에 열중해 있는 로돌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뒤쪽 풀밭에서는 하인들이 더러운 접시를 쌓아 올리고 있었고 옆에서 사람들이 말을 붙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잔에는 술이 채워지고 주위의 소음은 점점 더해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가 한 말, 그녀의 입술 모양을 떠올렸다. 그녀의 얼굴이 요술 거울에 비친 것처럼 군무 배지마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천막의 벽을 따라 흘러내리고 사랑의 나날들이 미래의 전망 속에서 무한히 펼쳐졌다. 그는 그녀를 저녁 때 불꽃놀이에서 다시 만났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오음의 부부와 함께였다. 약제사는 불꽃이 혹시 엉뚱한 데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고 수시로 비네에게 주의를 주러 달려갔다. 디바슛이 앞으로 배달된 불꽃놀이용 화약은 조심히 지나쳐 자물쇠를 채운 지하실에 보관되었다. 그 바람에 습기를 머금은 화약에 불이 잘 붙지 않아서 야심작으로 준비한 제 꼬리를 물고 성천하는 용 형상의 불꽃은 완전 실패였고 기껏해야 이따금 시원찮은 분수 모양 불꽃이 터지면 군중은 입을 해 벌리고 탄성을 질렀다. 거기에는 어둠 속에서 허리를 간지럽힘 당한 여자들의 비명도 섞여 있었다. 엠마는 조용히 샤를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리고는 턱을 들어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솟아오르는 불꽃을 눈으로 쫓았다. 로돌프는 타오르는 등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자 별이 반짝이더니 이윽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자를 쓰지 않은 머리에 쇼를 뒤집어 썼다. 그때 참사관의 마차가 여관에서 나왔다. 술에 취한 마부가 갑자기 졸기 시작했다. 마차의 흔들림에 따라 그의 몸뚱이가 마차 덮개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양옆의 등불에 비쳐 보였다. 정말이지 하고 약제사가 말했다. 주중뱅이는 음악에 다루어야 한다니까. 면사무소 현관문에 특별 게시판을 만들어 한 주일 동안 술을 취했던 사람 명단을 공개하면 좋겠어요. 게다가 통계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확실한 연보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잠깐 실례합니다. 그는 또다시 소방대장을 향해 달려갔다. 대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제 그는 또다시 자신의 선반 기계와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부하를 한 명 보내든가 아니면 당신이 직접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메가 말했다. 이제 좀 그만해요. 아무 일 없으니까. 세무관리가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약제사는 친구들 곁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말했다. 비네 씨가 보장했어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는군요. 불티 같은 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펌프에 물도 가득 차 있고요. 이제 자러 갑시다. 그래요. 졸려 죽겠어요. 오메 부인이 크게 하품을 하며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축제는 날씨가 참 좋았어요. 로돌프는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나지막에 되뇌었다. 아, 그래요. 참 좋았죠. 그러고는 모두들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다. 이틀 후 루앙의 등불에는 농업공진의 기사가 크게 실렸다. 오메가 그 다음날 당장 단숨에 써보낸 기사였다. 무엇 때문에 마을이 온통 꽃으로 뒤덮인 것일까? 우리들의 경작지 위에서 자기라는 열대의 태양 아래 성난 파도처럼 달리는 이 무리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어서 그는 농민의 상황에 대해 썼다. 물론 정부는 많은 일을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분발하라. 수많은 계획이 불가피하다. 그것을 완수하자. 그리고 참사관의 입장 장면에서 그는 우리 국민군의 위용과 우리 마을의 활기찬 여성들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한 대머리 노인들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족장들과도 같은 사람들로 그들 중 몇몇은 이 나라의 불후의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들이며 아직도 씩씩한 북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고동치는 것을 느낀다고 썼다. 또 자기 이름을 심사위원 명단 위쪽에 올려놓고 거기에 주까지 달아 약제사 오메가 농학회의 사가주에 관한 논문을 제출한 것을 상기시켰다. 시상식 장면에 이르자 그는 수상자들의 기쁨을 열광적인 필치로 묘사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형은 동생을, 남편은 아내를 을사안았다. 조촐한 메달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사람도 많았다. 분명히 그들은 착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초가집의 수수한 벽에 그것을 걸었을 것이다. 6시경에 리에가르시의 목초제에서 열린 연회에서는 축제의 주빈들이 모두 모였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건배가 잇따랐다. 레위뱅 씨는 국왕을 위하여 건배했고 디바슈 씨는 지사를, 드로즈레 씨는 농업을, 오메 씨는 농업의 자매인 산업과 예술을 위하여, 더플리세 씨는 계량을 위하여 건배했다. 밤이 되자 찬란한 불꽃이 갑자기 하늘을 수놓았다. 그야말로 만화경, 오페라의 무대와도 같아서 한동안 우리들의 작은 마을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꿈의 세계 속으로 옮겨진 것 같았다. 이 가족적인 모임에는 어떠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성직자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마도 그런 진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쪼록 좋으실 대로 로욜라의 사도들이여. 이 말은 스페인의 성직자 예수회의 창설자를 말합니다. 로욜라의 사도들이여.